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국민 육아 멘토이시죠? 오은영 박사와의 만남 이어갑니다.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는 부모, 그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를 바꿔야 할까요? 네, 아니죠. 일단 부모가 달라져야 한다. 부모의 말이 바뀌어야 한다. 이게 오은영 박사의 결론입니다. 결국 부모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른바 육아 회화, 이런 걸 전수하고 이 국민 육아 멘토로 불리우는 오은영 박사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오은영 박사님의 어린 시절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어떤 딸이었어요? 저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좀 속을 썩인 딸이죠. 태어날 때? 네, 제가 8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팔싹둥이? 네네. 32주 만에 태어났는데요. 사실 이제 약간 진통이 있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가셨는데 선생님이 아직 멀었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그냥 급하게 출산이 돼가지고요. 성질이 급하시네.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32주, 1900g. 인큐베이터까지 그럼? 근데 인큐베이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정도였는데요. 제가 서대문에 있는 이제 모 병원에서 이제 조그만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그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딱 2대가 있었는데요. 이미 이제 다른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저는 또 좀 상황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몇 킬로로 태어났는데? 1900g으로 태어났습니다. 1.9kg? 네네. 그럼 어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인큐베이터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글쎄 저도 의사니까 사실 그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또 네, 뭐 여러 가지 그랬죠? 상황상 인식이.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봤는데요.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글아글 쓰고 우는데 또 그냥 그렇게 빌빌해 보이지는 않아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오셨는데 또 그렇게 또 컸습니다. 제가. 그냥 잘 자랐대요? 네, 잘 자랐는데 그래도 저희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고 그러세요. 그랬겠죠. 네, 쥐 같다고 너무 이렇게 조그맣고. 빼빼 마르고. 네, 아버지 두 번째 손가락 정도로 아이 허벅지가 그 정도였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얘가 과연 살까 그랬는데 병원에서도 뭐 의외로 그냥 키로수에 비해서는 괜찮아 보인다고 아무튼 그랬으니까 데려가라고 하셨겠죠. 그래서 집에 왔는데 저는 이제 2돌까지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밤 9시만 되면 그냥 울었답니다. 이유 없이. 네, 그래서 아침까지.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이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신생아 콜릭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가 좀 아플 수가 있거든요. 미숙아들이요.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서 막 바늘에 애가 찔렸나 뭐 아주 깜짝깜짝 놀라면서 애 옷 다 벗겨보고 매일 그러셨다고 해요. 매일매일? 네, 거의 매일. 야.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참 인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울면 동네 분들이 어머 저 집 딸 우는 거 보니까 9시인가 보다고 이러셨다고 하는데 참 힘들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고생스러우셨겠네요. 네네. 형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제는? 저는 6살 많은 오빠가 한 명 있고 제가 막내입니다. 이렇게 둘입니다. 6년 터울? 네. 그나마 아기들이 이렇게 쭈루룩 있지는 않아서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그래도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가 2살 때까지는 9시부터 새벽까지 울었다. 네. 거의 매일 울고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요. 이렇게 등에 업고 웅크리고 그런 날이 많으셨다 그러세요. 그 후로는 그럼 괜찮았대요? 그 이후로는 꽤 또 괜찮게 잘 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안 나겠죠. 네, 그냥 조금 오히려 좀 빠릿빠릿한 편이었고요. 네. 잔병 치레는 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머니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지는 한마디로 합리적인 분이세요. 네, 굉장히 합리적이시고 그 시절에 아버지 치고는 굉장히 드문 분이에요. 네, 지금 90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시절 부모님 세대는 대체로 특히 아버지는 비합리적이었거든요. 네, 자기 성질 나는 대로 막 하고. 맞습니다.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요. 저희 아버지는 좀 자상하시고 집안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요즘으로 그냥 약간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양성성 교육을
뭐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키우신 거는 아니지만 네. 저는 지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양성성 이런 그래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그럼 배우고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좀 네. 험한 말로 기집애가 뭐 이런 얘기를 안 들으셨 네, 저 그 안 얘기 안 들으셨겠네. 듣고 컸습니다. 예. 네, 네. 아이고. 저희 어머니는 일단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고요. 어. 흔히 말하는 가정적인 어머니시고요. 일단은 저희 어머니는 조금 생각보다 약간 배포가 크세요. 대장부 이건 뭐 스타일이세요. 부모님 칭찬을 물론 부모님 네. 칭찬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합리적이고 네. 양성성 교육을 한 아버지와 네네 저희 아버지 배포가 정말 크고 그러셨습니다. 가정적인 어머니. 일단 요리도 잘하시니까 전 편식이 엄청 심했거든요. 전 정말 주변 사람들이 야 쟤는 뭐를 먹고 연명을 하지 뭐 이럴 정도로 편식이 아주 심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워낙 요리도 잘하시니까 또 그 부분에는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네. 훌륭한데 오 박사님 어린 시절은 아주 못됐군요. 아, 네. 정말 기질이 까다롭고요. 키우기 수월치 않고 그리고 저는 또 예 이러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왜 그래야 되는데요? 뭐 이러기도 하고 뭐 가정적인 아버지시지만 저는 2번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뭐 왜요? 뭐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뭐 잘못했다고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요. 이제 그때 뭐 하여튼 뭐 제가 잘못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너무 크게 혼을 내셔갖고요. 그 와중에도 아버지 제가 말로 하면 잘 알아듣는 애인데 왜 화를 내시냐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때 얼굴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당황하시는 그 얼굴 표정이. 그래서 당돌하고 맹랑한 아이였군요. 네, 그런 면이 많았습니다. 당돌하고 좀. 또 어찌 보면 맹랑한 부모님이 있고요.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렇게 합리적으로 대하고 네. 또 혼냈지만 체벌 같은 거 없었죠. 네, 저는 체벌 없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도 저는 제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이렇게 조금 나이도 들고 보니까요. 참 힘든 자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제가 늘 요즘도 저희 어머니 이제 86세신데요. 가끔 이렇게 제가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아유 엄마 그 힘든 딸 정말 고생하고 키웠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나치게 주도적이고 지나치게 독립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잔소리하는 게 저는 듣기 싫어가지고요. 다 해놔요. 그러니까 뭐 너 뭐 숙제 다 해놨어요. 뭐 이런 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모범적이긴 한데. 뭐, 그렇죠. 근데 너무 네. 또 당돌하다. 네, 그러니까 약간 지나치게 주도적인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일화인데요. 지금도 아버지가 그 얘기 하세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3월인데 그때 봄이면 왜 봄바람 불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아무튼 3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자는데 이렇게 창문이 막 덜덜덜덜하고 뭐 그날따라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갖고 제가 안방을 똑똑 했더니 저희 부모님이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래 해봐라.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부모님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딱 무릎 꿇고 앉아갖고 제가 아버지, 엄마, 제가요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은 제 거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저렇게 보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할 거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다 한마디를 제가 더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사막에 떨어져도 제가 살아나올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제 인생 제 거라고 그랬더니 그냥 저희 갑자기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저도 그때 말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약간 뭐 아주 막 심기일전해서 들어가가지고 막 선언을 하듯이 그랬는데 그래라.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그럼 왜 그랬어요?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저의 어떤 기본적인 기질도 굉장히 지나치게 주도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네. 걸로 봐서는 네. 부모님이 너 공부해라 막 이런 네. 것도 없었겠네요. 네. 알아서 그냥 공부하는. 네. 근데 뭐 어떻게 들으시면 뭐 지잘난 척이야. 글쎄, 재수 없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제가 조금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막 뭐 이런 거보다는 어차피 할 거 내가 왜 잔소리를 듣고 해 뭐 약간 그런 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좀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그냥 내 할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면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게 지금 좀 만만한 딸이 아니었죠. 아니 네. 오 박사님 표현이 만만한 딸이 아니었다, 뭐 힘들었다, 뭐 그러는데 네. 아니에요. 아니 그런 딸을 키우기 쉽죠. 나도 뭐 혼자 다 알아서 하는데요, 뭐. 아니 근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니 심지어 네.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와서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막에 떨어져도 저 살아나오겠습니다. 그런 딸이 뭐 어려워요. 그래라 하면 되는 거죠. 뭐. 너무 비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저는 우리 아들한테 키우다 보니까 막 귀여워도 해주고 다 큰 아들인데 요즘 좀 어떨 때는 가끔 막 서로 무슨 노래도 부르고 무슨 뭐 그러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데요. 저도 물론 부모님하고 가깝게 지내고 제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혼할 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청첩장은 근데 저희가 다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래 그러더니 그러면 그럼 뭐 결혼까지도 알아서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아니니까 저는 이제 그만하시라니까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아들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부모의 행복을 좀 뺏은 게 아닌가.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네. 저는요. 글쎄 이제 그 아버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 굉장히 어렵게 사셨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대를 겪어오시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실은 이제 의사가 되고 싶으셨는데 의사의 길로 못 가셨다는 아버지가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좀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해서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은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한을 내가 풀어드려야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 당시에는 그 여자가 옛날에 여자들이 그 무슨 선남이 후남이 막 이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더 공부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는 또 의사든 전문직, 선생님이든 그렇죠. 뭐 이런 게 좋으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녁에 오시더니 저희 오빠하고 저한테 앉혀놓으시더니 아버지가 내일 수술을 받으러 입원을 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위암 진단을 저희 아버지가 받으셔가지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참 암 진단은 사망 선고 비슷하게. 그때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정말 요즘은 위암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특히 초기 위암은.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다니셨는데 굉장히 저희 아버지가 알뜰하세요. 그래서 막 조그만 돈도 다 저금하시고 좀 이런 분이신데 통장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너희들 대학 공부 정도 할 거 정도는 이제 모아놨으니까 너무 염려 말고 또 초기니까 잘 수술 받고 오겠다고 그러셨죠. 아니, 중학교 1학년 또 6살 오빠 둘한테 통장까지 보여주시면서 그게 걱정하지 말고란 말입니까? 그렇죠. 곧 돌아가실 분처럼 얘기하신 건데.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진짜 큰일이 났구나 그렇죠. 우리 집안에. 그래서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저는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저는 뭐 사실은 그 나이 때가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가 뭐 약간 이제 과학을 공부하면서 뭐 또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대해서 약간 어게인스트하는 면도 좀 생기는 나이고 못 믿겠어, 뭐 이런 거. 네, 뭐 그런 이제 뭐 종교를 막 탐구하고 이러면서 조금 그러던 시절이라 사실 저는 그렇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때 이제 막 기도를 정말 밤새 열심히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네. 그렇죠. 기도를 매달리게 되죠. 그럼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또 하느님 제가요. 현세 구복을 하면 안 되는데요. 뭐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제가 열심히 의사 역할 하겠습니다. 아버님은 근데 지금 9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금 건강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수술 잘 된 거잖아요. 네. 정신과 의사가 된 이유는 있나요? 사실은 저는 외과 의사가 되고 싶었고요. 제가 좀 씩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하거나 뭐 인턴 생활을 할 때도 보통 남자들도 힘들다는 과를 다 돌았어요. 제가 근데 조금 씩씩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승님이신 박정수 교수님이라고 갑상선 하시는 외과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저 레지던트 시험 보는데 전공의 시험 보는데 면접관으로 들어오셔서 야 닥터 너 외과해. 그때까지도 저는 정신과 하겠다고 이제 면접에 들어갔는데 그랬는데 사실 이제 학생 때 공부도 했지만 이제 인턴 이제 이렇게 의사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정신의학이 저하고는 굉장히 좀 잘 맞는 맞아요? 네, 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모든 과가 다 소중하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마이크로스코픽하게 굉장히 미세하게 정말 세포 분자까지 들어가면서 치료를 하는 영역도 있지만 예. 또 정신과는 좀 한 인간을 좀 전체적으로 보는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과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질병의 증상을 파악하는데도 사람을 좀 이해해야 되는 이런 네. 면에서 제가 좀 그런데 관심이 평소에 많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원래 많았다. 네, 그래서 저하고는 좀 잘 맞는 과이고 또 약간 적성에도 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네, 말하는 거 좋아하고 제가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아주 즐겁게 이렇게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 청소년, 아동 뭐 또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는 또 어떤? 저는 그냥 아이를 이해하는 거는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은 태어난 거와 길러지는 거에 합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당연하죠. 네, 그런 면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내가 이 영역에 좀 내 생을 좀 이렇게 잘 바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인간의 발달을 이해하는 건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제 인간의 여러 가지 발달, 대뇌의 발달, 심리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또 문제 해결 능력, 상호작용, 대인관계 이런 것들의 발달을 보는 영역들이 소아청소년 정신의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더 관심을 갖게 돼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발달 과정을 좀 앞서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선행학습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건 절대 안 된다면서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또 선행학습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적기 교육을 굉장히 제 평생 강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 무엇을 배운다는 거는 꼭 지식적인 IQ가 높아서 잘 이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람을 그릇이라고 본다면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똑똑하다고 해서 몇 년 월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늘 잘 고민해 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릇의 겉껍질이 정서적인 거를 표현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그릇이 좀 단단하고 그래야지만 그 안에 많은 지식과 정보도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선행교육이라는 거는 부모는 잘 키우고 싶다 보니 빨리 많이 가르치는 것이 부모로서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릇 안에 빨리 또는 나이보다 많이 넣어주는 것만이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한 영역에서 학자로 살아가려면 많은 걸 알아야 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태도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태도를 학습을 통해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등을 해서가 아니라 꼴등을 하더라도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어제 몰랐던 거를 오늘 하루 한 번 더 풀어본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야지. 그렇죠. 70점이 됐든 50점이 됐든 90점이 됐든 100점이 됐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 막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께는 늘 자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제가 상담하다가 문제집 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풀어보시라고. 그러면 못 푸세요. 그러면 다음번에 오셔갖고 자 원장님 다시 풀어봐요. 그래서 공부해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다시 안 주죠. 함수 주죠. 그러면 이제 못 푸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을 당황시키려는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떨 때는 상식과 정보나 학습적 지식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이죠. 아니죠. 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는 그때 열심히 해봤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시켜야지 아이가 아무리 똑똑해도 너무 앞선 선행은 아이한테 자꾸 좌절감을 줍니다. 네. 근데 방금 아이가 너무 똑똑해도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부분의 선행학습은요.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는데 또 앞서서 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야말로 부모의 욕심 때문이지
아이한테는 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맞습니다. 그럼요. 괜히 돈만 네.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고비용에 어떻게 보면 네, 네. 얻는 건 별로 없는 건데요. 그거를 정말 진심으로 깨달을 때는 꽤 아이가 커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는 부모가 좋아해서입니다. 좋아하고 네, 칭찬하고 네, 긍정해주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좋아서 하는 거지. 실제 아이들은 그렇게 초등학교 3학년 이후는 공부로 칭찬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 부모가 학습 공부로만 관계를 맺는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이제 예. 바람입니다. 또 네. 이 아동 청소년 발달 전공이시니까 학습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제 사춘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꼭 옵니까? 네, 그럼요. 사춘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중간 단계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예외가 과정을 밟죠. 네. 사춘기의 특징은 뭐고 네. 그 부모는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근데 많은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 본인도요. 사춘기를 본인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꼭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 사춘기는 반항하는 시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반항하고 크고요. 말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친구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그 개념대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춘기는 이제 아동에서 성인으로 가는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독립적인 부분과 의존적인 부분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겠죠.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사춘기 때는 약간 한 발 물러서서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을 좀 해나가는 첫걸음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어찌됐건 부모로부터 조금 멀어져서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고 또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또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생각과 마음과 신체가 다 크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 변화가 있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죠. 변화가 그리고 하루하루 막 네. 급변하죠. 그렇죠. 급속하게 변하니까요. 네. 그거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제 얘가 이랬는데 오늘 네. 얘가 왜 이러지?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부모는 맞아요.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데 아이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변화에 따른 문제를 자꾸 이 문제를 부모가 딱 직면을 하면 두렵고 불안하니까 네. 이 문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가 이렇게 보여지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소거하거나 멈추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윽박지르거나 그렇죠. 막 야단을 치거나 네, 네.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은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 아이한테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모는요. 대화를 통해 의논할 수 있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소고하기보다 의논. 근데 의논을 잘 못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네. 그냥 판단을 내려버리죠. 네. 아이들, 예단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면 네. 아 그래 이거 그런 거 이런 거야. 네. 넌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의논보다는 그렇게 훈계를 하시는 것 훈계, 같아요. 명령. 네네네. 잔소리. 네. 그래서 의논을 좀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와 두런두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든 아니면 좀 겪어 나가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박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하려고 해도 네. 갑자기 막 한숨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잠깐 피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칸트, 철학자 칸트가 했던 많은 말들 중에서 제가 늘 머릿속에 담고 마음에 담고 있는 이야기가 인간은 교육을 받아야 인간다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목표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직장에 가서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이 되는 과정을 돕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육 그러면 너무 그 상급학교에 가서 점수를 잘 받는 공부에만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근데 입시. 네. 예. 근데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가정교육을 비롯해서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게 도리를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뭐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본다면 예. 이 가르침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혼내거나 야단을 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화나 또 분노나 노여움이나 격분이 있으면 아무것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낫다. 네, 네. 그럴 때는 좀 피해 있어라. 네,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라고 한 거는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부모는 나는 얘를 가르쳤다고 착각을 할 뿐이죠. 근데 자식은 공격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육아라는 게 긴 과정인데 오늘만 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 안에 노유움이 있다면 네. 오늘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모든 동물은 인간도 동물 아닙니까? 네. 공격을 받으면 딱 본능적으로 두 가지 행동을 한대요. 네, 맞습니다. 도망치거나 네. 맞받아치거나. 네,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바뀌는 게 아니죠. 네, 본능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니까요. 네. 어쩌면 어린 아이일수록 아직 미숙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걸 잘 부모가 잘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 되기 교육을 아예 고등학교 한 2, 3학년 교과 과정에 좀 넣으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거 한 10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네, 왜 우리 네. 교육부는 안 바뀐대요? 선생님이 꼭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해 아니 주십시오. 지금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매년 되면 교육부에서 그 해에 근데 잠깐만요. 네. 어찌 보면 네. 고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에 이런 걸 넣어도 네. 제대로 가르쳐줄 선생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위주의 너무 교육 정책보다는요, 뭐꼭 대학을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대별로 전 국민이 뭔가 그 해에 또 좀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그 계획을 교육부에서 조금 더 폭넓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이 저출산 뭐 이런 그 고민도 많은데 이 부모 되기, 그다음에 부부 되기 네. 그런 것의 의미 이런 거를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모두가 한번 배운다면 네. 저는 그 훨씬 더 부담 없이 결혼도 선택하고 아이도 낳고 이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오 박사님하고 네. 손잡고 네. 우리 그 교과 과정 개편 운동에 한번 나서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나서주시면 굉장히 좋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의 힘을 그럼 오 보태겠습니다. 박사님이 저 일을 버리시고 저를 얼마든지 써먹으세요. 아우, 저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제 오늘 우리 육아 멘토, 국민 육아 멘토이시죠? 오은영 박사와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